임차인의 전입일자와 말소기준 권리일자가 동일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대항력은 전입일자 다음날에 발생되니까 대항력이 없죠.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으로 경매를 넘겼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항력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오늘은 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이 낙찰받으신 물건인데요. 경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 내용 제대로 이해해 두시면요, 나중에 비슷한 물건을 보게 됐을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프렌즈 경매 채널에 접수된 메일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프렌즈 경매 유튜브를 시청한 후 경매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의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고견과 의견 그리고 차선 해법이 있을까 문의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물건 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 감정가가 4억 2,500만 원인데 낙찰을 2,500만 원에 받았네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입일자가 2021년 11월 24일이고 말소기준 권리일자랑 전세권 설정일이 다 동일하다고 하네요. 대항력 효력일은 전입일자 다음 날인 2021년 11월 25일이므로 대항력은 없다고 판단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이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항력 효력일이 2021년 11월 25일이므로 전세권이 소멸되고 인수할 게 없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건데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낙찰은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셨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하나씩 같이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보면 위치는 경기도 광명이고요. 서울 근교라서 접근성은 괜찮은 편이죠. 물건의 종류는 연립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17평이고 요즘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죠. 감정가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사항이 이 물건이 1차부터 10차까지 유찰이 됐는데요.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10차까지 유찰이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10차에서 2명이 입찰을 했고 2,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감정가가 4억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면 좋아야 되는 걸까요? 거의 94% 싸게 낙찰을 받은 건데요. 경매에서 이렇게 너무 싸게 낙찰을 받는 데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임차인 황모 씨는 2021년 11월 24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자, 대항력이 뭐냐면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황모 씨는 11월 24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부터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요. 2021년 1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11월 24일이고 대항력은 11월 25일부터면 이거 후순위 임차인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저희 구독자분도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경매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고 경매로 매각이 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후순위니까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기타를 보면 황모 씨는 그냥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고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자, 전세권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상단에 올려놨으니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세권은 임차권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인데요. 등기부에 등기까지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전세 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죠. 전세권의 보증금이 얼마냐면 3억 7,500만 원입니다. 만약 이 보증금 3억 7,5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받은 금액이 2,500만 원인데 보증금을 3억 7,500만 원 줘야 된다면 총 4억 원의 낙찰을 받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10차까지 유찰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임차인 황모 씨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임차인으로 조사가 되었고 전세 보증금은 3억 7,500만 원이고 배당 요구는 안 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2021년 11월 24일이고 전세권 설정 날짜도 동일합니다. 비고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모 씨가 이 집을 경매에 넘긴 사람인 거죠. 자, 정리하면 임차인 황모 씨는 임차인이면서 전세권까지 등기한 사람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죠. 이 세 가지 지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등기부를 보면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2021년 11월 24일에 먼저 주식회사 위드림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했고 바로 같은 날 임차인 황모 씨에게 보증금 3억 7,5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4년 1월 23일에 전세권과 임차권 두 권리 중에 전세권에 기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고 있으니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황모 씨는 지금 두 가지 포지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자이고 하나는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을 슈퍼 임차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낙찰자는 황모 씨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매 원칙으로 생각해 보면요, 말소 기준일이 11월 24일이죠. 그런데 대항력은 11월 25일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는 거고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니까 낙찰자는 보증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어때요? 임차인 황모 씨 입장에선 본인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전세권까지 설정을 한 거죠. 임차권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전세권까지 만들어서 이중으로 보호받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오히려 본인의 임차권을 없애버리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예를 들면 집 현관문에 자물쇠가 하나 있는데 집안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물쇠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근데 새로 단 자물쇠 때문에 원래 있던 자물쇠가 작동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자물쇠를 단 건데 오히려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결정 요지를 보면 전세권과 더불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일 때 전세권을 설정한 건 본인의 권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임차권까지 같이 없어진다면 불공평한 겁니다. 즉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시켜줘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등기부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맞습니다. 경매로 매각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전세권과 임차권의 주인은 같은 황모 씨니까 전세권으로 임차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매각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살아있죠.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3억 7,500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될까요? 임차권이 소멸이 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11월 24일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11월 25일에 대항력이 생겼다면 이 경우는 임차권이 후순위가 돼서 소멸돼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는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도 가압류도 저당권이 보이나요? 등기부를 보면 깨끗하죠?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자, 낙찰가 2,500만 원에 보증금 3억 7,500만 원까지 해서 총 4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은행에선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왜 안 해주냐면요. 이 집을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보증금도 거의 집값만큼 되는 상황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결국 4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법원에 가서 사건 열람을 하시고 그리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 뭐냐면 이거 잘못 낙찰받으니까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법원 입장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다 나와 있는데 확인 안 한 건 입찰자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전세권자와 동일인인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동일인이라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대항력 취득 전에 다른 권리인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이런 사례의 물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경매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물건을 보는 해상도가 점점 뚜렷해질 겁니다. 오늘 이 원리를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딱 3번만 반복 시청해보세요. 나중에 수억 원짜리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 번 더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